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진령입니다. 오늘은 그 변환의 상징에서 과거사와 창조주의 창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물 있죠. 예, 그걸 봐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된 책 60, 61쪽이죠. 예, 과거사. 이제 이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렸던 그 프랑크 밀러 양의 원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렸죠. 부록으로. 그렇죠? 그것도 필요해요. 오늘은 그것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뒤에 책 257쪽입니다. 257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7쪽에 있는 그 내용을 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서론과 사고의 두 가지 양식에서 배웠듯이 이제 그 프로이트가 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례에서 보여주었죠. 외거 신부의 사례에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사한 점이 있냐 하면은요. 누군가 자신의 어떤 환상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것은 이제 어떤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은밀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괴로운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다. 미스 밀러의 사례도 마찬가지다라고 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융은 미스 밀러를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미스 밀러의 그 이야기, 에세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잡한 체계와 연관을 갖게 됩니다. 연관을 맺었을 때에 그것들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까지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 그녀의 그런 어떤 그녀가 이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1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시자고요. 일시적인 암시 혹은 순간적인 자가 암시 현상이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62쪽에 보시면 이거는요. 그 융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스 밀러가 자체적으로 자신의 이제 그 자가 암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 밀러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가 이 자가 암시에서 이제 그거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미스 밀러의 어떤 것이 드러나냐 하면 신경증적인 기질이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글 속에서.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 밀러는 비범한 감정의 이익과 동일시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그의 글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다룰 거예요. 시라노에서 상처 입은 크리스티안과 동일시하거든요. 이 동일시하는 것,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꿰뚫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크리스티안과 동일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특징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에드몽 로스탕이 1897년도에 희곡을 썼습니다. 그게 시라노라는 것인데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보시면 62쪽에 그 시라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시라노에 나오는 3명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시라노 드 베르주락이라는 사람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 지금 PPT 자료에서 보시면 상단에 보이죠. 코가 길쭉한 모자 쓴 남성. 예, 이 사람이 시라노드 베르주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길고 흉악하게 생긴 코를 가졌습니다. 피노키오처럼 예, 긴 코를 갖고 있죠. 매브리코입니다. 시라노는 녹산을 사랑합니다. 이제 여성이 나오죠. 녹산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녹산은 크리스티앙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크리스티안을 시라노가 쓴 아름다운 시들의 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노가 글을 굉장히 잘 쓰는데 그가 쓴 글이 크리스티안이 쓴 줄 아는 거예요. 이 녹산이라는 여성가 잘못 알은 거죠. 시라노의 뜨거운 사랑과 고귀한 영혼은 그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라노는 이해받지 못하는 자이고 또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생의 마지막에야 비로소 그는 그녀에게 다시금 크리스티안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줘요. 그게 바로 누가 쓴 거예요? 그 시는 시라노 자신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이 녹산이라는 여성이 이제 시라노 당신 것인가요? 하고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로스탕의 그 시라노에서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놨어요. 시라노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흉측한 겉모습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은 굉장히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워하는 자다. 그리고 녹산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녹산을 그리워하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그리고 혼자 짝사랑하는 그런 인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티안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잘생겼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이 모든 여성의 그 관심을 사로잡죠. 그 다음에 녹사는 잘생긴 크리스티안을 좋아해요. 이유는 아름다운 시를 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시라노의 사랑을 받지만 시라노를 이해 못해요. 녹사는. 네, 좀 단순한 여자죠. 이 내용이 녹산에 대한 시라노의 이해받지 못하는 사랑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시라노가 결국은 죽게 되죠. 크리스티안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둘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크리스티안이 총에 맞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총에 맞는 그 장면에서 중요한 거는 미스 밀러가 크리스티안의 그 총 맞은 그 부위 가슴에 맞거든요. 그 가슴의 통증을 한 1, 2분 정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미스 밀러가 죽어가는 크리스티안에게 공감을 느낍니다. 크리스티안과의 동일시는 그녀 내부에서의 콤플렉스가 어쩌면 비슷한 해결 방식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안처럼 크리스티안과 유사한 방식의 그런 어떤 해결 방식이 아마 미스 밀러에게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크리스티안처럼 어쩌면 미스 밀러 역시도 내면에서 그녀의 사랑이 그렇게 갑자기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희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라노라고 하는 그 희극의 장소를 공개적인 콤플렉스의 처리 시설이다라고 융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이제 보시면은요, 미스 밀러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동일시를 일으키냐면, 그리고 또 환상 능력이 뛰어나냐 하면은 두 번째 이제 그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에 있습니다. 우리의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62쪽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스 밀러가 대양에 떠 있는 한 증기선의 사진을 바라봐요. 이렇게 증기선이죠, 이게. 이 증기선의 사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기계들의 굉음을, 그 다음에 파도의 철썩거림을, 그 다음에 배의 흔들림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굉장한 어떤 저기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항해에 대한 어쩌면은 그런 걸 느꼈다라는 거는 항해에 대한 특별한 인상적인 기억이 결부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기억은 그녀 내면에 여기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된 것으로서 라는 말은 내면에서의 어떤 무의식적인 공명이 덮개 기억을 매우 강력히 부각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이 그림 사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는 어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험의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경험의 기억 혹은 더 중요한 경험이 연상을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 사진은 나에게 어떤 연상이 떠오르냐 하면은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녔던 추억이 떠오른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 그녀의 이제 과도한 거죠. 기계의 굉음이라든가 파도의 철썩거림이라든가 배의 흔들림이라는 것들이라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펼침으로써 과도하게 표현함으로써 잠깐만요. 우리 김순옥 선생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과도한 펼침으로써 이 무의식적인 어떤 공명의 덮개를 덮음으로써 무언가 연상할 수 있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연상할 수 있는 걸 막아버리는 게 덮개 기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한 표현을 하는 것도 일종의 저항에 의한 것일 수 있어 라고 융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지지 않네요. 예, 세 번째 에피소드는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요, 이런 게 나옵니다. 어, 이제 그녀가 미스 밀러가 그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젖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머리카락이 젖지 않도록 수건으로 이렇게 싸는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머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수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나요? 이렇게 높이 쌓아지는 걸. 이제 그겁니다. 머리카락이 젖지 않도록 손수건으로 머리를 싸맸어요. 그 순간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주춧대 위에 있는 것 같았다.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마치 진짜 뭐냐 하면은 이집트의 조각상 같았는데 경직된 사지, 앞발을 앞으로 내밀고 손에는 휘장을 하고 있는 표장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조각상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라신이 떠오르지 않나요? 고양이 신? 근데 이집트의 조각상들이 굉장히 뭐예요? 경직되어 있잖아요. 딱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고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어떤 이집트 상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밀러는 자신을 하나의 이집트의 조각상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이 머리카락이 젖지 않도록 수건으로 싼 걸 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집트의 조각상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집트의 조각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거예요. 뻣뻣하고 목석 같고 초연하고 또한 무감각하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어쩌면 나는 이집트의 조각상 같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미스 밀러가 뻣뻣하고 목석 같고 초연하고 무감각한 그런 여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제 융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 하면은 미스 밀러가 자신의 어떤 글을 쓴 것에 책을 써요. 근데 책 속에서 사파를 집어넣잖아요. 그림을 집어넣는데 어떤 예술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예술가가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제네바 호반 같은 전경을 어, 재현할 수 있었다. 그가 주장하기를 내가 그에게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나는 그 사람한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분위기의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연필을 사용하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남성에게 이 미스 밀러가 마술적인 어떤 것을 사용해서 그 전달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자, 이러한 관찰은 어, 아까 그 이집트의 조각상과 같은 환상과 대조적인 어떤 말이죠. 왜냐하면은 무언가 미스 밀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았을 때 자신이 무언가 마술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표현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이제 융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욕구를 갖는 사람, 무언가 마술적인 어떤 신비로운 강렬함을 무언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무언가 자주 실패하거나 아니면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그걸 맺지 못할 때 내면의 절박함이 있는 사람한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그럴 때 거의 마술적일 정도의 자기 암시 능력을 통해서 상상을 함으로써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을 마치 그런 상상을 통해서 관계를 잘 그럴듯하게 멋지게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스 밀러의 자가 암시성이나 이 암시적인 효과의 묘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녀는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하지도 아니면 결정적으로 흥미로운 것도 아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찌 보면은 이 리비도가 어떤 인상을 사로잡아 고양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인상을 높이 이렇게 축혀 올려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현실과의 불만족스러운 관계로 인해 그쵸? 억압된 것들이 자율적으로, 여기서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에너지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억압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 억압된 에너지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서 보여지는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과도하게 무언가 억압하거나 결핍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내면에서는 무언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 증가된 것이 자신도 모르게 외부로 표출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왜 나오느냐,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